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이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품목의 수출 통제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이런 원자재 수출 통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비료 가게, 요소비료와 인산비료 등 다양한 화학비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에 쓰이는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역시 국내 공급 부족, 스촨성 등 일부 지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생산을 통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생산업체들이 국내 판매를 우선한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중국 당국도 최근 수출 통관 절차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 모두 내년 봄 농번기까지는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现在正是冬储季节，然后呢，储完了以后，明年老百姓该用了。要是继续出口，这个价格还得高。为了保护农业，现在已经禁止出口了。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 달부터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산 이암모늄 사용분의 9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비축량이 충분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수출이 잇따라 중단되자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입된 인산 이암모늄 물량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5%. 하지만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간 사용량이 10만 톤 정도인데 이미 4만 톤을 비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제품 재고량은 1만 톤, 원자재 재고량은 3만 톤에서 총 4만 톤 정도를 비축하고 있고요.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료업계도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인산 이암모늄 중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비료 대란을 피하려면 내년 5월 이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중국 외에 모로코와 베트남 등에서 물량을 확보해 수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요소 품귀 현상을 겪고도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올해 91.8%로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수입 절대 의존 품목 393개 가운데 55%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의 수출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물들은 다 3국을 통해서 수입선 다변화 가능한데 가격이 높더라도 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런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 국내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공급망 관련 한 라인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전과 사실은 간단한 범죄 경력 조회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놓고 또다시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국정과제 성과 도출하는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현안들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선 1999년에는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폭력 전과까지 드러나자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에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항목에서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히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강 후보자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걸은 것이 아니고 안 걸은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전관예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검장 퇴임 뒤 로펌 등에 취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억 원이던 재산이 10년 만에 61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2019년과 20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5억 원대 연봉을 받았고 여러 기업을 거치며 수천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기재부 차관 퇴임 뒤 기업 2곳의 사회이사를 맡으며 3년간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우세한 지역이 6석에 불과하다는 자체 총선 분석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한 여파까지 더해져 지도부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총선 기획단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자체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텃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6곳 우세. 지난 총선 당시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얻은 8석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서울 6석보다도 실제는 더 안 좋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제가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며 과거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 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혁신위까지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혁신위를 좌초시켰냐며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는 거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쏟아지는 비판에도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기 해체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국민의힘은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와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원장을 영입하는 등 총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기현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갈등을 통합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 점점 신당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와 연대하는 이른바 새 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는 두 선택지만 강요받고 있다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이어도 가능한 겁니까? 네, 늘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를 신당 창당이라는 넓이뛰기에서 도움닫기를 하는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신당 창당에 필요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지요. 예. 네, 우리가 육상에서 넓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폴짝 뛰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 정세균 전 총리와 선거제 퇴행을 우려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하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는 이들과 문제의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행동을 같이 하는 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대표는 혁신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중대 발표를 예고한 주말 토론회에 이 전 대표 지지 모임이 합류하는 등 갈등 봉합과 신당 창당의 분기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노조법을 찬성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 3법,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마지막 정지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폭주법입니다.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으로는 6개째입니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신여로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다시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을 놓고 양당의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가 폐기됐다면서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투쟁들의 양상들이 결국 비정규직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원청 사용자들이 고소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해주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진주나 투쟁보다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이번 처사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규탄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총선 이후에 더 강력한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같은 달 24일 열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폐기를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안 폐기를 촉구했던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부결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법안 부결로 기업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따뜻한 하루였죠. 12월인데 전국의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2월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여름철에나 볼 수 있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겨울 날씨의 원인이 뭔지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16.8도까지 올랐습니다. 12월로는 1968년 이후 반세기 만에 가장 따뜻한 4월 같은 봄 날씨였습니다. 대전과 광주 등 전국 35개 관측소에선 12월 최고 기온 신기록이 경신됐습니다. 추울까 봐 목도리도 하고 겉옷도 좀 챙겨왔는데 너무 더워서 목도리도 벗고. 원인은 이례적인 남서풍입니다. 오늘 낮에 기류를 분석한 영상을 보면 아열대 지방의 남서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일본 남쪽에 생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한반도로 퍼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기압은 봄, 가을에 잘 생깁니다. 그런데 겨울인 12월에 왜 이런 고기압이 발달한 걸까요? 동태평양의 높은 수온을 봐야 합니다. 동태평양에서 중부태평양까지 퍼진 이 뜨거운 바다가 보이시죠? 엘니뇨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중부태평양 수온이 높은 점에 주목합니다. 이럴 때 서태평양에서는 이 저기압이 강해지고 그 여파로 일본 남쪽에는 고기압이 강해집니다. 중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높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달에 기온을 높여요. 12월 달 기온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이례적인 고온에 겨울 폭우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다음 주 초에 강우량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데 특히 동해안에는 100mm 안팎의 폭우가 예측됐습니다. 때 아닌 호우에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산간지방에는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 중 하나는 따뜻한 동해입니다. 예년보다 최고 4도에서 5도나 더 높습니다. 고수온의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가 증발해 동풍이 불 때 폭우 구름이 더 강해집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겨울철에 동해안의 폭설도 중요하지만 폭우도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의 이례적인 수온은 기후변화로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겨울도 극단적인 고온과 강력한 한파, 폭우와 폭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공존하는 심상치 않은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 일가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 석 달 동안 접수된 고소장만 400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70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살며 모은 전 재산 3천만 원과 대출금 1억 원으로 수원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던 함수은 씨. 전세 사기 뉴스에 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으기 시작한 지 정말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좀 모았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정모 씨 부부는 법인 18개를 만들어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보증금 1억여 원씩 임대 계약을 맺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9월부터 어제까지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확인된 건만 71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피해 대책위는 피해액이 1,20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정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정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부부는 변제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여전히 고의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정 씨 일가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 씨 일가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벌어진 신군부의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영화에서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도경비 사령관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환 사령관입니다. 12.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같은 검찰의 결론에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고소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다시 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노태우 비자금까지 폭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었고 떠밀리듯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듬해 이들 중 16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12.12 군사반란 주역들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전두환 비서실장이던 허화평 등 징역 10년이 4명, 징역 8년도 4명, 징역 7년 3명, 징역 4년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등 전원 형량이 줄었고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역사의 단죄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정부는 관련자 전원을 사면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수감된 지 2년 만에 풀려났지만 반성은 없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특전사 공수여단장이었던 박희도와 장기호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관련자들이 사면되자 귀국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12.12 당일 연희동 비밀요정으로 군 수뇌부를 유인했던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은 2018년 86세로 숨질 때까지 캐나다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매달 200만 원 달하는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지급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혜인 씨가 연기한 실제 인물인 김호랑 중령은 반란군에 맞서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0년 전 김중령의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도 없고 논의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선 남성.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고 김호랑 중령을 묘사한 인물입니다. 김중령은 상관을 지키기 위해 권총을 뽑아들고 저항했지만 반란군의 무차별 총격에 숨을 거뒀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삼촌이 전사하는 장면에 보고 눈물이 나서 참 많이 닮은 꼴로 해갖고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부디 12.12는 법원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규정됐고 김중령의 명예회복도 본격화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국회에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안이 발의됐는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 별도 추모비를 설치한 것은 6.25 전쟁 때 시밀 소령 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모비 건립 장소로 논의된 김중령의 모교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령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역사적으로는 정리는 됐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나. 2014년 1월 무공훈장 대신 보훈훈장이 추서됐지만 추모비 건립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결국 김중령의 고향 마을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모교인 초등학교 앞에 추모비 대신 흉상을 세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도 동상을 세워야 된다 했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이 골목에 세워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김호랑 기념사업회 측은 지금이라도 김중령의 군인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육사에 동상을 건립하고 투철한 정신이 군인 교육교재에 수록되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백승우 기자입니다. 응급출동 문구에 비상등까지 119 구급차와 닮은 듯 다른 이 차는 민간 구급차입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민간 구급대는 119 구급대보다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요. 열악한 환경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구급대가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살펴보기 위해 바로 가보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 차들이 만들어준 틈 사이로 초록색 경광등을 켜고 달리던 구급차. 꼼짝 않는 화물차 한 대에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바퀴로 나와주세요. 하지만 화물차는 끝내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향해 옆 차선 차량이 창문 너머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민간 구급차가 환자를 옮기는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지난 2018년 한 연예인이 행사장까지 빨리 가려고 민간 구급차를 탔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져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양보를 해주는데 어느 때 한편은 화가 나죠.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자기 게이 볼일로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구급차 운전사 신정우 씨도 이런 인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던 커피를 저희 차에 던진 상황도 있었어요. 응급환자니까 제가 내려서 뭐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 출동을 동행해봤습니다. 지난 5일 자정을 간 넘긴 시각. 출동 요청을 받은 신 씨가 응급 구조사와 함께 충남 보령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태우고 길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전북 익산의 대학병원. 저혈압 있으시고 호흡곤란도 있으시고 1차 병원에서 처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시속 160km를 넘나드는 주행 끝에 80여 킬로미터 거리를 40여 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면 1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10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죠. 이처럼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와 달리 민간 구급대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1차 병원에 설비나 전문 의료진이 없어 2차, 3차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증 환자 비율은 119 구급대보다 더 높고 업무 강도도 구급대원 못지 않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때 못 먹거나 잠을 제때 못 자는.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그런 일만 할 뿐인데 통틀어서 안 좋게 보시면 저희는 많이 억울하죠. 이들은 일부 일탈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응급 환자 이송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색안경을 벗고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로 간다. 백승우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가 국내 선수 시절 팀 후배였던 임혜동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임 씨는 오히려 김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야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단체에 상을 주는 일구상 시상식.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내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은 김하성 선수도 특별 공로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은 유틸리티로 골든글러브 받았지만 내년에는 유격수로 골든글러브 받는 김하성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신 최근 키움히어로즈 후배 야구 선수 이매동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상습 폭행했다는 임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한 임 씨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언론을 통해 김 선수가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의 주장은 다릅니다. 재작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후 임 씨가 김 선수의 신분이 당시 군인이었던 점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김 선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던 경찰은 필요하면 대지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나한테 만약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곤 하는데요. 일단 지금 소개하는 뉴스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용산의 한 골목길.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질주하더니 앞서가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근처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 하는데 안 들어 하면서 하는 순간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아무 기억도 없어요.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급 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제 주행 시연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강제로 시동을 끄는 겁니다. 다만 5초 동안 시동 버튼을 눌러야 속도가 줄어드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차량들은 시동 버튼을 5번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시동이 꺼집니다. 차량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인 P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60km로 달리던 차량에서 P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PB만 당겨도 이게 충분히 제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줄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PB가 정상 동작하다는 이것도 누가 보장을 못해요. 차가 미쳤는데 정상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욱이 이런 방법들은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급발진, 즉 가속 페달이 전혀 눌리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계속 질주하는 차량 결함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시연에 제시한 방법들은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리거나 물병이나 신발 등이 끼어 가속 페달이 눌린 상황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돼 있는데요.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테라 루나 암호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 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 등과 만나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 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객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내년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인 64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미국의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 메이도프 역시 2009년 연방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받고 긴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권도형의 송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며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성인 남자들이 이스라엘군의 체포가 돼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속옷만 입은 성인 남자들이 고개를 떨군 채 도로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다른 공개된 사진에서는 남자들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습니다. 옆에는 총을 든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속옷만 입은 남자들이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 이스라엘 매체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이 항복한 하마스 대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분석한 CNN은 이들 중에는 하마스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인권감시단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의사와 학자, 언론인, 노인 등을 마구잡이로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ولن يعودوا ما لم يتوقف العدوان وفرص عودتهم تتضاءل مع طول مدة العدوان وربما يفقد أثرهم إلى الأبد. 이스라엘군은 아직 이들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대한 화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가 하마스의 요새로 이용된다며 피란처에 대한 공격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בג'באליה ובסג'איה אלה מרכזי כובד, אלה גם מחנות פליטים של מחבלים ואנחנו נלחמים בהם. הם מתחבאים מתחת לאדמה ויוצאים החוצה ואנחנו נלחמים. 이미 전쟁 전 피난민이 몰린 남부 지역에서는 인도주의적 참사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UN 구호품 창고를 약탈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자 지구에서 잇따라 약탈과 강도 등의 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은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고 경찰은 장애인 등 8명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제복에 조끼, 검은 방패를 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일렬로 승강장에 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이동권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런데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 역사 안에 퇴거 명령 방송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단체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작된 기자회견.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밀지 마세요. 대치가 격해지자 공사는 오전 8시 13분부터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일 공사는 전장현이 승차를 시도하면 안전을 위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오늘 가격차게 퇴거 불응하신 것 같아요. 시민 안전하고 시민 불편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강경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전장현은 열차에 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정차 통과와 퇴거 조치한 건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철도에 뭐를 침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이 폭언 등 소란을 피우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여간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장현 회원들이 시위를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역사 진입 자체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집회에서 전장현 회원 등 8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전장현은 오늘부터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8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고 요구하던 송 전 대표는 지금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을 군사정권 당시 군부 하나회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의 세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볼 수 없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법정에서 증거를 내놓으면 그때 진실을 다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겠지만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저희에게 부여한 권리잖아요. 지난 4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조사하라며 2차례 자진 출석을 시도했다 무산됐습니다. 돌연 진술을 거부한다며 태도를 바꾼 셈인데 주변인 압박을 그만두고 빨리 재판을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장외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측근인 윤관석 의원과 보좌관이 구속돼 죄송하다면서도 돈봉투는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좌관에게 건넨 후원자가 송 전 대표가 고마워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선 당대표 당선 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외곽 조직 후원금 형식으로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알았는지 또 외곽 조직을 뇌물이나 정치자금 창구로 이용해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이미 재판에서 공개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리는 75주년 세계 인권의 날을 이틀 앞두고 오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인권 수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기념 행사에서조차 인권위를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김용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불린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러나 자리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김 위원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수요 집회를 보호해달라며 낸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이견을 보인 사무처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소위원회를 열지 않다가 약 4개월 만인 어제 다시 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에게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충상 위원도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엔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 능력, 경력에서 좌편향 부적격 인사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무리해서 임명했다는 취지의 인신 공격성 의견서를 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행사장 밖에는 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무자격 인권위원 이충상, 김용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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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막무가내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인권의 경로 이탈은 한국 사회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행사장 한켠에선 인권위 설립 정신을 기억하라는 침묵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에는 내외의 몇 가지 사정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인권위 현직 정책자문위원 19명도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인권위원회 자질과 인권위의 제 역할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292표 중에 찬성 264표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농구 경기 도중 신발을 들고 블록슛을 했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웬만한 농구광조차 본 적 없는 장면이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미국 대학농구 경기, 상대를 막기 위해 분주한 선수가 팔을 쭉 뻗어 점프슛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맨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의 손에 들린 건 자신의 농구화였습니다. 수비 도중 신발이 벗겨졌는데 다시 신을 틈이 없었고 급한 대로 주워 들고 수비를 하다 엉겹결에 블록슛까지 해버린 겁니다. Did he use his shoe? I don't think I've seen that. Just a masterful performance. 경기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이 선수는 잠시 후 제대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신발 블록슛은 현지 매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I knew I was going to use my shoe because I had it in my hand, but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flick it to block it though. They said it was an amazing play, but let's make sure I have my shoe on. 상대 감독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He's never seen it before either, so that was the first time ever for everybody. And they didn't make a call. I thought it was a call, but they know what they're doing.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논쟁도 있었는데 신발을 던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현역 심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 경기 영상을 접한 KBL 관계자는 KBL 경기일 경우 비신사적인 행위로 판정돼 해당 슛은 득점으로 인정되고 추가 자유투가 함께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골키퍼가 들고 있는 공을 수비수가 건드려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황당한 장면입니다. 수비수는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다는군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 추위 때문에 중계차 나갔던 제 모습입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면 바깥에 나왔는데요. 오늘이 가장 춥습니다. 이 내복에 나름 장갑까지 끼고 중무장을 했는데 소용없고요. 이때 정말 추웠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몰려올 때였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봄 날씨가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12월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롭게 세웠는데요. 경주가 20.9도, 군산 20.5도, 서울도 17.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봄철에 생길 법한 남구 북지형 기압 배치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 강릉 14도를 보이겠고 수도권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이슬비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 14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9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선 때 아닌 겨울 호우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